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긴박했던 탈출 과정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공개됐습니다. CCTV 영상에 귀순 병사가 운전한 차량이 나타난 후 군사 분계선을 넘는 데까지 그야말로 생과 사를 가르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상 아마 대표님께서도 아마 수차례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너무 긴박해가지고 그냥 어떤 영상이 없을 때는 그냥 또 넘어왔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엔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그 시간과 초를 따지는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과 충격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 북한이 이렇게 정전 협정 실제로 관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양측의 어떤 평화를 가장 지켜야 될 이런 JSA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건 뭐 협정에 대한 전혀 안하무인격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경로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군 병사, 정말 그 불사조와 같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같은 탈북민으로서 이제 찬사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면서 저도 이제 두만강을 건너면서 사전에 어떤 예방이 잘 안 돼가지고 총알이 날아왔어요. 쨍쨍. 그런 순간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발도 아니고 40발이 막 불벼락처럼 내려오는데 끝내 이제 했죠.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북한군 이번 걸 보면서 굉장히 뭐 사격술, 뭐 전투력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과대평가하는데 아니 코앞에 10m대 안 되는 그런 아주 저속으로 움직이는 병사를 갖다가 맞추지 못하는 걸 보면 그들의 어떤 전투 대기 태세, 사격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병사가 넘어온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 가져주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특히 아주 높은 우려기술과 정성을 가지고 끝내 이 병사를 살려낸 그 이국종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나 근거리에서 총격을 받았을 때 참 끔찍해서 눈이 감기던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방금 우리 앵커께서도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긴박했던 탈출 과정이죠. 그러니까 집차가 달리는 그 속도가 보통 그 지역에서 달리는 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달렸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엔사가 그 CCTV 화면을 그렇게 편집을 했다고 하는 것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 빠른 모습을 보인 집차였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계속 추적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JSA, 다시 말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배치되는 북한 군인들은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군인들 중에서도 뽑히고 뽑힌 다시 말하면 사상 검증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충성도가 높은 그런 병사인데 그 병사가 넘어왔다고 하는 것, 그것도 JSA를 통과해서 넘어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제 그 집차를 몰고 넘어오는 내용을 보면서 72시간 다리 넘어오기 전에 이제 초소를 그냥 통과해가지고 통일각 앞을 지나서 김일성 조형물 그 앞을 지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넘어오면서 배수로에 빠졌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지역을 많이 와봤던 또 지켜봤던 그래서 내가 넘어간다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다시 말해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 장면도 저도 보면서 공감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JS에 출입할 수 있는 어떤 군의 그 간부들,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간부들도 이제 리스트가 제한돼 있고 어떤 통행 조치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70시간 다리 전에 살짝 속도를 줄였다가 그때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저 11분 만에 그냥 바로 11분인가 한 4분 정도 되는데 이제 남측 월경까지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북한에게 JSA 경비 상태 북측에 한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MDL 그 군사 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CCTV에 포착이 됐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대표님께 여쭈고 싶은 건 우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살짝이라도 머뭇거리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북한이 포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지금 현재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 안 합니다. 2013년에 예. 그 정전협정을 자기들 포기를 했거든요. 지키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지금 한 3만 건 이상 우리 남측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살짝 넘어온 거에 대해서 아마 북한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필요가 있다 하면 굉장히 뭐 떠들겠죠. 예. 그러나 물론 군사정전위원회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다른 입을 통해서 아마 떠들어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 여기서 다시 여쭙고 싶은 건 이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왔는데 우리는 일단 뭐 유엔사에서 이걸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엔사가 특별조사팀을 꾸렸어요. 그것은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겁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90년대 초부터 무력화시켰고 예.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를 철수시키고 판문점 대표부라고 하는 건 정전협정에 근거도 없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결국 북한이 그렇게 정전체제를 무력화한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그러거든요. 정전협정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평화협정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조직적으로 무력화시켰고 2013년에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다고 선언을 하고 예. 지금부터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는데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정전협정이 아니에요. 정전협정은 반드시 쌍방이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살아있고 예. 정전협정을 말로는 백지화한다고 그러지만 군사분계선은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은 유엔사의 특별조사팀 결과에 따라서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화면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두 가지 사항에서 위반이에요. 예. 하나는 군사분계선을 월선을 했어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은 상대 측 사령관의 승인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냥 넘어왔거든요. 이게 분명히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측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어요. 물론 총격을 가한 목적은 귀순 병사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총격을 가했지만 그것도 명백히 정전협정의 위반 사항입니다. 문제는 질문하신 대로 그럼 그렇게 정전협정을 위반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뭐냐 예.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6.25 전쟁을 멈춰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돼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위반을 하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 그다음에 이런 위반한 자에 대한 북한 측의 처벌, 예. 이런 것들을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을 했고 우리 군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경고나 대응 사격이 없었습니다. 유엔사에서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했지만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럼 혹자에 따라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고 또 우리 측에 대한 어떤 뭐 적대적 어떤 행위들이 아니고 자기 기준용 그 병사를 이제 기령 사살하기 위한 그런 적의 어떤 군사적인 조치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불질했다라고 하면 예. 결국은 또 확전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분석이겠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단 40발 정도 되는, 그것도 JSA에서는 단발 쏘는 건 뭐 괜찮다. 괜찮다. 근데 자동 사격으로 수십 발을 쏘는데 왜 우리가 한 발도 안 쏘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판단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총 한 발 정도 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한 말과 예. 그런 평화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자제를 해야 된다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교전 수칙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똑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번에 넘어온 이 북한군 병사가 살았기 망정이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JSA를 통해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구나라는 게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행히 살았는데 경고 대응 사격에 대해서 아니 우리나라 남한을 자유를 찾기 위해 넘어오는 병사를 보호해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교전 수칙 개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 유엔군 사령부, 지금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관할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유엔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정전협정 체제 유지,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그런 입장을 기초로 해서 본다면 우리 대대장이 사격을 하지 않고 확전되지 않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그건 현명한 조치였고 그 조치를 존중하고 인정한다, 잘했다. 이렇게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부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좀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직접 위해하기 위한 사격은 아니었으나 만약에 그 인근에서 우리 장병들이 있었다면 우리 장병들도 다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측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동안 도발을 하면 도발의 원점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타격해버리겠다라고 공언을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병사가 자유를 찾아서 귀순을 했고 그 한 병사를 향해서 비무장으로 도망가는 병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사격을 했는데 이건 정말 비인도적인 그런 살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 병사를 구해주기 위한 하다못해 경고, 사격을 중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우리 김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제에 과연 충돌 방지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북한이 감히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거나 감히 우리 측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조치는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뭔가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개된 CCTV 내용 중에 이 귀순병을 우리 측에서 구조하러 가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 장면을 두고도 사실 그동안은 말이 많았는데 영상이 공개되고 좀 잠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유엔사가 발표한 그 TOD 영상을 보면 마치 저녁에 아주 어두울 때 이 보폭을 해서만이 이제 꼭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지금 구조하는 그 장소는 우리 그 JSA 남측 지역이란 말이죠. 남측 지역에서 왜 보폭을 하면서 그렇게 제 땅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당당하게 방탄복 착용하고 병사를 가서 구출해 오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저기 함부로 더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위협을 조성한 데도 있고 당장 우리 권리가 아니겠느냐? 아니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보폭을 해서 가는 건 그 어찌 보면 그게 또 있을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북한이 사격 때문에 걱정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어제 유엔군 사령부 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지점은 북한군 초소에서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마음만 먹으면 그 지역을 향해서 직접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사실 그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북한군으로서는 그 병사가 완전히 사망할 때까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대장이 뒤에서 엄호를 하고 경험 있는 부사관을 앞으로 보내서 일단 시간이 지나면 그 병사는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빨리 구조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 막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대대장과 우리 장병들이 용기 있는 조치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평가할 부분들은 우리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사가 비록 위험은 겪었지만 지금 이제 생명이 회복이 됐고 이젠 뭐 의사의 평가로는 생명의 위협은
위기는 이제 벗어난 걸로 예.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국종 교수가 밝힌 상태가 뭐 의식도 돌아왔고 어느 정도 의사 표현도 하고 또 뭐 배우 현빈을 닮은 건강한 20대 청년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아직 정확한 신분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뭐 건강은 많이 호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서 안아주고 싶고요. 정말 수고했다고. 장한 일을 했다고. 근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반가운 이야기가 뭐였냐면 눈을 떠가지고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리고 남쪽 노래를 들려주시오. 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여성 걸그룹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좋아한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일부 뭐 어떤 한 정치인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좀 지탄도 받습니다만은 빨리 완치되고 쾌유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시각은 어떨까 생각인데 굉장히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철저한 통제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아마 판문점 대표부나 그 지역에 있는 지휘관이 아마 엄한 문책을 받을 것이고 결국 이런 사안들이 북한 내부에 뭐 말은 못하게 하지만 일파만파로 이 소식이 북한 내부에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북한군 총정치국장 항병서가 다른 이유로 이게 검열을 받고 또 이게 강직은 아니지만 엄격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또 이런 사건이 지금 터졌죠. 13일이었으니까요. 그냥 북한 군은 완전히 볼둥지처럼 쑤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기순병사가 생길 때에는 군사적 협정을 위반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사살 왜 안 했냐 김정은은 그런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